저희가 일본 이 사제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일본 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특히 아베를 비롯한 이 극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 한국 정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를 해왔고요. 정부가 여기 대해서 이 외교 공간 앞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예양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건립을 막았고 한 달간 그 영사관 앞 도로에 방치돼 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역사가 있다. 가해와 피해, 외면과 기억. 이 엇갈림 속에서 마르지 않는 이중징용자들의 눈물. 그 아픔을 다시 새겨본다. 아름답고도 먼 동토의 땅 사할린. 우리한테는 여전히 아픔의 땅이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아버지들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강제징용자들이었다. 1941년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러나 2차 대전 막바지 미군 공습으로 해외 원자재 수송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일본 내 자원 생산을 위해 사할린 징용자들을 일본 본토로 끌고 갔다. 이중징용이었다. 사할린 강제징용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사할린 중서부의 우글레고르스키 시. 이곳에 한인회를 찾았다. 강제징용자들의 후예들. 아직도 기억은 또렷하다. 우리 아버지가 39년도에 모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다 거기 살고 있는데 41년도, 2년도, 3년도 되니까 이중징용으로 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를 끌려갔네요. 또 이중징용을 갔어. 1945년 8월 일제 침략 야욕도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일본 본토에 떨어진 두 번의 원폭. 일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연합국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러나 승전의 기쁨은 강제징용자들과는 먼 이야기였다. 조선 사람들이 유선을 사갈린 쓰고 여기로 가족을 찾으러 와야 되겠는데 배가 없어서 야미 배라 뭐 돈 주고 되는 그런 조그마한 배를 타고 물 위에서 타고 도망을 오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많이 빠져 죽었대요. 배가 조그만 배인가 막 디비졌어. 그러니까 이 가부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 아들 되고 그 방에서 우리 집에서 자꾸만 울고 있대요. 남편은 지다리고 1년 넘었는데 지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여자들이 막 내는 아인가 뭐 보니까 다 울고 뭐 어쩌겠는가 뭐 야단치는 그거는 내 알아요. 당시 일본에는 사할린의 조선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문이 번졌다. 이를 믿은 많은 징용자들이 사할린 대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당시의 탄광은 어땠을까? 처음 사할린으로 끌려온 강제징용자들이 일했던 곳. 나온데 이거는 들어간대. 이건 들어가는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 처음부터 좁고 어둡다. 한인 강제징용자들은 이 갱도를 드나들며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던 것이다. 지금은 폐광이지만 소련 시절에도 한동안 운영됐다. 열악한 노동 환경, 사고도 빈발했다. 탄광에서 멀지 않은 곳, 당시 한인 강제징용자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조각난 채 쓰러져 있는 비석 하나. 위령탑이다. 44년도에 여기에 탄광이 있었는데 탄광 무너져가지고요. 144명 조선사 한국 사람만 그 안에서 돌아가시다고 다 하니까 이 구조대에서 이거 일본 사람들과 세웠다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이거는 뭐 왜서 사람 많이 죽은 게 하나 둘을 죽으면 안 그런 거 몰랐게 해서 모르게.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끌려간 한인 강제징용자는 최소 3만에서 최대 15만. 정확한 통계조차 남아있지 않다. 우글레고르스키 인근의 어느 시골 마을. 한명순 할머니는 강제징용 1세대다. 올해 99. 소통은 필담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16살 때. 16살. Она какого года была? 소와 주연행, 소와 주연행, 주연행. 소와. 94니까. 소와 주연행 쪽에 이 사할린에 왔거든 내가. 친척되는 사람이 조선 나왔네. 그 다음에는 나. 우리말은 서툴지만 글자는 해독이 가능한 할머니. 그마저 능숙하지 못하다. 사할 친척에게 떠밀려 사할린으로 온 할머니는 여기서 광부로 일하던 남편을 만났다. 결혼식 사진다. 결혼식 사진. Мамкины родственники, матери родственники, да, привезли ее. Она 16 лет была, привезли. Потом они поженились. Потом, по-моему, он в шахте работал, при японцах. В шахте работал. Потом где-то в 44 году примерно, в 44 году Гультаре забрали это. Да, Хачма. Они, по рассказу матери, они море, под шахтой, там, под землей там, туннели строили. Короче, четвером они убежали с катера, вернулись. Ну, уже начали бомбить уже, видимо, в 45-м году уже. И они на катере убежали, короче. Да, это вспомнил что-то. Так, не надо еще.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사할린에서 다시 일본으로. 남편은 이중 징용자였다. 할머니의 원망은 남편을 방치했다고 여기는 한국으로 향한다. 한국 사람 깍쟁이에요. 조선 한국 사람 깍쟁이. Ну, я считаю, как концлагерь, они работали. Они вот по рассказу, некоторые мужики там работали, да? Они даже мусорки ладили, кушали, говорят. Так. Голодные они там были. Я-то перед смертью, ну, когда жил, то все хотел на родину попаст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본 본토의 이중징용자들은 가족이 있는 사할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왜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 Они не могли возвратиться по одной причине. В 1947 году в августе их забрали. В августе через год началась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И они остались там, как и другие, в Японии. Все, отношения с Японией прерваны. Что значит сдаться без мужика? Семья без мужика. Какие были для них льготы Япония представляла, значит, они использовали. Но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специальным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чем я говорил, эти меры не были осуществлены. Поэтому жили они кто как мог. Кто как мог. Выживали.
사할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은 수많은 이중징용자들. 기구한 사연들이 생겨났다. 어느 하루 1944년에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아버지는 내일부터 다른 도시로 다른 곳으로 가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단다. 그 후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정현 씨의 아버지 역시 사할린 징용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다. 문정현 씨 나이 9살 때였다. 하루 저녁에는 딱 불러놓고 너는 남자들로서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를 남긴 아버지는 결국 일본으로 끌려갔다. 죄송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문정현 씨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아버지를 찾아라. 나는 무조건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홈스크란 도시에서 일본 사람들을 다 기구를 시켰거든요. 성냥이나 담배를 사가지고 한 몇 배 비싸게 팔면서 제가 무엇을 쓰냐면 쪽지를 썼어요. 들어갈 때마다 제 아버지를 보시면 이런 사람을 아시게 되면 전해주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경찰서에서 소식이 왔어요. 일본에서 편지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확실히 생존하고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이것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수속을 해가지고 사할린으로 모시고 올라 했죠. 하여튼 반년 기한으로서 들어오셨어요. 레닌의 길로. 소련 공산당 1968년대 신문이거든요. 비당 장망 속의 민생고. 이거는 아버지고요. 이거는 어머님. 그렇게 아버지는 기적처럼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24년 만이었다. 그러나 그 재회도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 다 됐습니다. 이제 영원히 사할린에서 계셔도 됩니다. 허락받았을 때. 몇 달 안 돼가지고 사망됐어요.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이중징용. 그렇다면 일본은 이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을까? 또 다른 이중징용자의 아들을 만났다. 아버지는 42년도에 간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탄광으로 보냈지. 이런 놈들이 보내갖고 44년도에 또 어머니는 누나들 둘 데리고 6살 먹는 거 하고 3살 먹는 거 데리고 사할린 왔지. 그래 나는 44년도에 10월달 났단 말이야. 이게 아버지는 또 44년도에 9월달에 일본 또 진입하고 2년 진입하고 나는 나선 그때 어머니한테 배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데려갔지. 이게 사진도 없고 아버지도 한 번도 못 봤지. 유복자로 태어난 서진길 씨. 그 역시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이곳 역사관을 찾는다. 혹시 저 사진 속에 내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서다. 같이 간 사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44년도에 12월 달에 사망돼서 그 상관 못 넣어졌고, 그리고 초상할 때 그 부주 같은 거 주는데 거기 아버지 이름 적히시던 서작은이라고. 그래서 내가 찾기 시작해갖고 보금회사 일본에서 들어가갖고 일본에서 그다음에 그 서로 받았지. 저 아버지 몇 년생이라고 2903년생, 성은 서가고 이름은 작은이라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됐지.
이후 서진길 씨는 일본 정부와 탄광회사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다. 강제징용 유가족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일본을 상대로 보상투쟁도 벌였다. 그들 스스로 제시한 약속이라도 지키라고 주장했다. 아버지 데려간 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뭐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 50엔까지 준다고 그렇게 써놨네. 50엔 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 기술자는 75엔, 가족들한테는 15엔. 그때는 큰 돈이라면 그때. 일본은 이중징용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일정한 임금과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강제징용자들에겐 매월 50엔에서 75엔, 가족들에게는 15엔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가족의 이주 비용까지 약속했으나 이는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일본 탄광회사는 미쯔비시, 서진길 씨는 이들과도 몇 차례 협상했다. 배상 같은 건 필요 없고 아버지 묘만 찾아달라 해서. 가만히 있는데 미쯔비시 탕구 그 회장도 나와서 하는데 누가 하는가 하면 손녀들이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니까 그럼 그전에 옛날 시대 뭐 할아버지 이름 왜 할아버지를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책임 안 지겠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말하게 그 놈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자행한 주체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기업들이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다. 国家の問題、国が戦争をやってるんですから、民間企業がアメリカと戦争をやってるんじゃなくって、日本の国がアメリカやイギリスと戦争をしている、その戦争のための石炭を掘るというふうなことなので、国策、国の政策でこの人たちは無理やり移動されたんです。だから徴用なんですよ。この資料がどこにありますか。国の問題の資料がどこにありますか。これは日本の外務省外交資料館に原本があります。これはそのコピーです。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자료가 남아 있다. 8月の11日に、国の政策があって、その政策に沿って樺太内では、配置転換がどんどん進んでいくのですが、その樺太町長官の大須敏夫さんが9月13日現在どの程度まで作業が進んでいるかというふうなことの報告の内容です。 사할린 장관이 작성한 이중징용 진행 과정. 이는 일본 내각에 그대로 보고되었다. 이중징용 관련 일본 정부 개입의 결정적인 증거다. 韓国人は家族のいる人が1016名で、家族のいない人が2196名、合わせて3195名の人が移動するというふうな対象になっています。 일본 정부의 이런 조직적인 계획에 따라 단 한 달 만에 약 3,200여 명이 이중징용을 당했다. 일본의 기록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한인 징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이다. 김판석은 감기, 문청호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관찰했던 것이다. 강제징용자들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살린과 일본으로 끌려갔던 강제징용자들.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영주 귀국자들이 모여 사는 안산의 어느 마을. 동상이 하나 서 있다. 고 박노학 씨. 오늘 밤 이 시간에는 사할린 귀환 제1한국인 회장이신 박노학 선생님과 7살 때 헤어졌다가 17년 만에 아버님을 만난 그 아드님 되시는 박창규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버지 그 관련된 자료예요, 이게. 아들 박창규 씨가 내놓는 아버지의 자료. 이게 이제 우리 진용 가기 전에 우리 식구들 찍은 거고, 아버지 해갑 때 우리 어머니, 일본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그의 아버지 박노학 씨 역시 강제징용자였다. 해방 후 귀국길이 막힌 아버지는 사할린에서도 가정을 꾸렸다. 1950년대 일본은 사할린 거주 일본인들을 귀국시켰다. 일본인과 결혼한 박노학 씨도 일본 본토로 건너갈 수 있었다. 해방되고선 8.15 후에 1946년 초까지 매일같이 그 충주역 기차역을 나갔었어요. 아버님이 오시나 하고. 그렇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네. 저하고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셋이서. 참 우연이라는 게 그 누가 그걸 라디오를 그때 군대에서 잘 못 듣거든요. 군에 근무할 때인데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렇게 충주 박노학 씨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뭐 박노학이 뭐 몇 안 되는 누가 있나 뭐 우리 아버지밖에 없지. 아버지와의 재회는 그렇게 기적 같은 우연으로 성사되었다. 재회 당시 아버지는 강제징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사할린 교포 송환의 그 회장을 그 배 타고 오면서 결성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30년 동안 그때부터 88년 돌아갔을 때까지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사할린에서 온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할린 강제징용자들의 영구 귀국을 위해 노력했다. 많은 징용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월간 소식을 몰라 궁금하다. 이곳 나는 조선. 한국을 가서 너희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 간절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하여 보았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적막강산이라 날개라도 있다면 날아가지만 마음만 답답할 뿐이라 할 수 없이 이곳에서 사망하고 말겠다. 사망 날짜는 다른 사람이 써서 보낼 것이다. 이곳 조선 한글 쓰는 사람이 없다. 조용수가 사망 당시 즉시로 그 모친에게 서신으로 연락하였습니다. 조용수 씨는 무이무탁한 독신자였습니다. 물론 아무 친척도 없습니다. 조용수가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찾아달라 가족을. 근데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한 거야. 죽었다가 또 독신으로 살다가. 일제 강제징용으로부터 80여 년. 그 아픔은 대물림되고 있다. 그 깊은 상처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다. 일본 교토 인근의 어느 망간 광산. 기억과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태극기로 감싼 광부의 동상이 눈길을 끈다. 知り合いの人が、共生連合の銅像、平和のため、慰霊のためになる銅像を建てたいということの申し出がありまして、
それで私が了承して建てることになりました。 지난 2016년 한국의 노동단체가 이곳 일본 땅에 최초로 세운 강제징용자 동상이다. 동상이 서 있는 곳은 강제연행 박물관. 처음 이 박물관을 세울 때 일본 우익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在徳会とか、いろんな人が来て、この博物館でこんな強制連行の博物館を日本に建てるとは何事だという、ヘイトデモ、ヘイトスピーチがありましたし、これを建ててからももうほぼ毎日のようにメールで嫌がらせメールが来ます。で、日本に建てたい、こんなものを建てるというのはけしからんと。 이곳은 원래 망간을 캐던 곳이었다. 昔の坑道ですよ。これこんな低い坑道入っていくわけですな。うさぎ跳びみたいなこんな格好でこう置いて這うしかないですね。これで100キロぐらいも肩で持って歩くんですよ。 한인 강제징용자들은 이 좁은 갱도를 드나들어야 했다. 지금은 폐광이 됐지만 갱도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곳에서 일했던 강제징용자 아들이 이 광산을 매입, 지금은 이렇게 역사관으로 꾸며놓고 있다. これがマンガンです。マンガン、炭酸マンガン。こんだけしかないんですよ。アメリカ軍の飛行機に全部船が沈められて、日本には届かんかったわけですね。で、日本の少ない鉱石を掘るために100万人の労働者が必要やったわけです。で、日本人は、学生まで学徒出陣で学生まで兵隊にとってますから労働者がおらんわけですね。で、朝鮮人とか中国人を連れてきて鉱山で働かさんと戦争が続けられへんわけですね。だから鉱山へ連れてこられた人間が強制連行の半分なんですね。半分の人の強制連行の行き先は鉱山なんです。 단단한 암석에서 캐내는 망간. 작업은 혹독했다. こういうなもう木に作ったソリに乗せて運んだんですね。でこれノミとハンマーで掘った穴なんですけども、こう叩いてこれで崩していって掘るんですけど、1日3センチしか進まないんです。で鉱山で、連れてこられたのは大体 20% ぐらいの人が怪我したり死んだりしてます。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는 망간 채굴. 강제징용자들에게 이곳은 죽음의 동굴이었다. この中にダイナマイトを入れて岩盤爆発させて岩盤を起こすわけですね。で真っ暗闇の中で叩きますから非常に危ない。だから強制連行の朝鮮人がやった仕事なんです。朝鮮人ばっかりやらされたんですけども、日本人はそういう労働はしません。日本人は監督をして、ほんでダイナマイトを持って、ほんで渡して使用したら持って帰る、もしくは掘るちゃんと作業しとるかを監視する役目で、ほとんどが朝鮮人がこの過酷な労働をやらされたわけですね。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강제징용에 동원됐을까? 強制連行された人たちが約3000人ほど強制連行や募集連行など、私の父親に言わすと日本に土地を奪われてきた人も強制連行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人たちが3000人ほど働いていました。 이곳의 역사관을 만든 이는 이용식 관장의 아버지. 생전에 그는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野原で仕事するとか家で寝込みを襲われてトラックに積み込まれてきたものが強制連行やと思った。ほんで募集できたものは強制連行違うと思った。それから2年間の契約で徴用
2年間の契約で徴用できたもんも強制連行違うと思う。ほんで私が募集もその徴用も強制連行やで言うたら違うっちゅうて今度はおらはんねや。 생전의 아버지는 강제징용자들의 자료를 모으고 수많은 증언을 수집했다. 炭鉱から逃げてきたような人もいたんですか？逃げられへん。炭鉱から逃げられない。全部途中でバーンしぽんやもん。逃げられて捕まれて殺されてる。日本におる人も韓国におる人でもな、その日本のその陸軍省からな、必要があればもう徴収するわけや。ああ、そうですか。はぎ一枚で。はぎ一枚で。お前来い、お前来いって。 일제의 강제징용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노무자 모집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給料はもうほとんど払われてないか、日本人の半分から3分の1でしたし、で払われてないっていう人はどうして生活したかというと、半場でご飯だけ食べさせてもらうわけです。で、雇い主が預かっておくと。で韓国に、朝鮮に送っといてあげるから、故郷に。だから帰ったらもらいなさいって言うて、帰ったら送ってないっていうのがただの使い方です。無料で働かす使い方だそうです。で、無料で過酷な労働をさされとったわけですね。 불법적인 강제 모집과 무임금의 가혹한 노동. 이런 강제징용자들의 문제로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여온 일본인이 있다. 피해 보상과 가해자 법적 처벌을 주장해온 이. 일본의 인권 변호사 타카기 케이치시다. 26세 때 강제징용자 존재를 안 이후 지금까지 이들을 대변해오고 있다. 특히 임금 지급과 피해 보상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そのお金はだいたい郵便貯金に入れて通帳になって、それでそれを日本の企業が三菱炭鉱なら企業がそれを保管する。戦争終わったら本人に返す場合もあるけども返さない場合もあると。 강제징용자들의 피해 보상을 더욱 어렵게 한 일이 있었다. 1965년의 한일 협정이 그것이다. 도쿄에 있는 일본 수상관제에서 과거 14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맺는 새로운 협정이 조인 체결됐습니다. 국내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일 수교를 감행했다. 한일 수교의 대가로 일본은 차관을 제공했다. 차관을 제공키로도 했습니다. 3억 불의 현금과 2억 불의 재정 차관이 그것이었다. 강제징용자들의 피해 보상 조항 따위는 없었다. 자립경제 건설에 기묘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을 봉쇄해버린 협정이었다. 全部物で渡す、人で渡す。5億ドル優勝結ばれた5億ドルの 10% の5000万ドルは日本政府がその当時苦労してた新日本製鉄という製鉄会社に渡してプラントをウルサンに作ると。日本政府と韓国政府の両方の委員会ができて、そして今度はどういう経済協力しましょうかというのを決めて、今度プラント、この次はなんか道路建設とかホテル建設とかなんかそういうのを決めて、で請負人は全部日本企業なの。 그런데 2차 대전 때 소련군 포로가 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일본군은 경우가 달랐다. 시베리아에 있는 일본 군인들이 수십만 명 저기에 보내는데 저기서 많이 노동해서 노동 대가를 이 일본 정부한테
청구했어요. 의인들이 노동 대가를 서론 정부한테 해야 돼. 그때는 러시아 정부인데 하라고. 그런 논리도 일본 정부가 다 전노가 했는데 그거 반대잖아. 이번에는 반대.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한일 청구권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스스로 모순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이미 2012년에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여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의 강제징용자 피해 배상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는 날, 지난 정부의 방해와 대법원의 기피로 오랫동안 내리지 못했던 판결,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자들에게 일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정대로 일본은 크게 반발했다. 韓国の最高裁は日韓請求権協定で原告らの請求権は消滅しないとして新日鉄住金に対し元徴用工4人に4億ウォン日本円でおよそ4000万円を賠償するよう命じ判決が確定しました。日本政府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徴用工らの請求権問題は解決済みとの立場で韓国に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も検討しています。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는 이미 완전히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인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コメントすることはないですけど。ちょっとあれですね。僕ニュースあんま見ないんですよ。政治的なのはちょっとすみません。日本もどうもわからないわ。そんなことあったのかなっていうか、日本はこんなことしてたのっていうのもなんか難しいね。もう済んだことやから韓国の方が悪いに違います。悪いというか。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어떤 입장일까? 당시 신일본 제철이던 지금의 신일 철주금. 직접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韓国のテレビ局なんですけど、先日の韓国の裁判の結果について、この担当御社としてどういうコメントなのかなと思って。 결국 통화만 가능했다. はい、新日鉄ミーティング広報センターです。我々ちょっと今現時点で申し上げられるのはですね、簡単にっていうことで申し上げると、本判決が、日韓両国およ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わ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 する1965年の協定およびこれに関する日本政府の見解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す、はい、今後判決内容を精査し日本政府の対応状況等も踏まえ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신일 철주금은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뭐 헌법재판소에서 유연이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 의견적 노력하더라도 지금 같은 일본 정부 태도라면 거기에 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절차로 중재위원회 중재 제3국에 중재에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다음 순서는 남아 있죠. 피해자들은 국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놓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분들에 관해서
뭔가는 어떤 조치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 정부도 그리고 사할린의 경우는 한국 정부가 어떤 그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련 정부가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애매한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일본 정부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 일본 정부의 외면.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억울함과 이산의 아픔 속에서 살아왔다. 그 세월이 80여 년. 일본 도쿄의 어느 요양원.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났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는 고맙습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선생님. 올해 95세 이희팔 노인.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 하여간 나를 찾아주는 고마워요. 우리 국민이 아주 불쌍하게 살아갈까 봐요. 경북 영양 출신의 그는 16세 때 사할린으로 갔다가 이중징용자가 되었다. 지금은 사별한 아내의 이름으로 이 요양소에 들어와 있다. 고향에 가고 싶어서 뺄거 벗고도 가겠다. 반수 있지만 입어도 가겠다. 꼭 이렇게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얘기한 얘기가 있어. 그것은 내가 안 잊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나 하면 내 처가 일본 사람이랬어. 그 일본 사람 덕택에 내가 여기 일본에 오게 됐지. 안죽도 우리 백성이 거기서 노후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 거기 한국 가봐도 어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힘도 없고 하다 보니 영원히 그 소련 사람이 되고 말았지.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그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끝내 실향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불행청진 갇힌 낭구는 돈 벌면은 오지. 공동오지 갇힌 인간 어느 때나 오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무슨 성화유. 우리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이중징용자들의 이 뜨거운 눈물 누가 닦아줄 것인가?